그래서 지식은 계속 채워지고 바뀌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계속 공부를 하면 바뀌기도 있고 뒤집어지기도 있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고 뒤집어지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그 비행기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날개가 있으면 비행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새를 보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새도 비행기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태까지 비행기만 생각했다가 새를 생각한다든지 새를 보고 난다를 생각했었던 아이가 비행기를 보면서 난다의 개념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개념이 계속 확장이 되고 정교해집니다. 그거는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계속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가 뭐 분수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분수라고 하는 것도 생명체처럼 상황이 바뀌면 분수가 포괄하는 개념이 점점 넓어지고 정교해지고 어느 부분을 잘라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계속 지식이라고 하는 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걔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바뀌는 거고 뭐 정의도 그런 거고 영원 불변한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자. 보면 계절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계절이 바뀌는 것은 불변이다. 계절은 계속 바뀌는데 계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불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바뀐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변인 거예요. 지식 바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는 말고 저는 그냥 그거 자연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직관이 먼저 논리가 나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식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정식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에서 방정식 문제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절차예요. 그리고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세로셈도 기계적인 절차예요. 왜 기계적인 절차를 하냐면 생각을 덜 하려고. 자동화가 되면 뇌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소모되는 게 적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자동화는 조금 그거의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해서 나머지 다른 생각을 하려고. 우리 아이가 덧셈을 잘 모르면 자동화가 안 돼 있으면 온 에너지를 쏟아서 덧셈을 해야지 돼요. 구구단을 못 외우고 있으면 온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구구단을 대답을 해야지 돼요. 근데 자동화가 되면 그거는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동화는 내 에너지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세로셈도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알고리즘으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를 헤매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탁 들이대면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의식이 강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누가 봐도 자명한 건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걔는 그 나름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일단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하고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그 되게 좋은 태도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뭐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걸 나쁘진 않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이거를 거부하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나아갈 수가 없죠. 근데 아무 질문이 없는 아이들은 그런 알고리즘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질문을 하라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못 견디고 답답해하는 것은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질문하지 말고 너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아이가 거기에서부터 거부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자기가 일단 해보고 여기 우리 그 문해력 비법 이 책에도 썼지만 예를 들어서 모으기가 있어요. 모으기란 용어는 우리 익숙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모으기인가? 모기인가? 음모기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직사각형인가? 라는 거를 우리 얘기를 했을 때 사각형 직은 어때요? 이러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저런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 그 만든 걸로 그냥 쭉 소통이 되면 되는데 이게 소통이 되는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직을 뒤에 썼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 쓰는구나 하면서 그걸 딱 알잖아요. 그럼 직사각형 이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직사각형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보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음미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것처럼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정리하는 게 논리인 거고 그 정리가 잘 된 게 알고리즘인 거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알고리즘을 먼저 딱 들이대면 논리를 먼저 앞세우게 되면 알고리즘 절차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논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먼저 앞세우게 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직관이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심정적으로 다가가는 게 적죠. 그냥 방정식을 왜 푸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절차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선조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름길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왜 지름길이에요? 내가 왜 지름길로 가야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방정식의 알고리즘을 딱 줬어요. 그럼 이게 제일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랬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전에 다른 방법을 실험을 해보고 근데 그게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알고리즘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 풀 때 생각 안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오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든다라고 하면 몸에 배잖아요. 몸에 배면 생각을 안 해요. 좋은 점은 그래서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나쁜 점은 지루하죠. 매일매일 똑같은 게 매일매일 똑같은 게 좋은 분도 있지만 저는 엄청 지루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또 굉장히 생기발랄하기 때문에 그게 하루에 한쪽씩 문제를 푼다 하는 게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너무 지겨워. 그냥 뭔가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탁 있는 것이 루틴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방정식도 하나의 뭐 문제풀이 방법, 정형화된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왜냐면 다른 에너지, 그러니까 남는 걸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자체를 모를 때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직관이 먼저 그리고 나서 이런 풀이가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알고리즘을 갖고 풀이를 하게 되면 너무 쉽고 그냥 너무 뭐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직관이고 초등에서는 논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직관을 기르고 점차 가서 고등학교쯤에 가서 논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다듬어지는 거죠.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가서 논리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게 그냥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그 과정을 즐기기보다는 그냥 마치 고3처럼 정리된 걸 원하고 있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수학을 하게 되면 논리적 사고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인 거고 그 전에 뭔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의식의 흐름들 그런 게 있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다듬어가는 과정이 이 수학인데 수학에서 그렇게 다듬어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만 수학을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이 왜 모든 사람들한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수 교과목이겠어요. 그걸 통해서 다듬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몇 명만 시험 봐가지고 수학 가르치면 되죠. 모든 사람한테 필수 과목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 수학을 통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그런 걸 만들어가는 절차를 만들어가는 과정, 제한된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해결해가는 과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쓰기는 최종에 하는 것이다. 쓰기는 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했을 때 쓰기가 맨 마지막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초등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저희 문해력 비법에서는 그 쓰기는 철자 쓰기를 했거든요. 이게 문장 쓰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장 쓰기를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가르치는 교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에 답안이 있잖아요. 서술형에다 답안이 있으면 그 답안이랑 단어 하나가 다르면 질문하시는 거야. 우리 아이가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우리 아이가 점을 안 찍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답안지에 있는 거는 하나의 예다. 그 답안지가 성경책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모든 책은 그 저자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고 그냥 각자의 생각인 거지 그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교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의 교과서에서도 제안을 하는 거죠. 핀란드 교과서가 정답도 아니고 미국 교과서가 정답도 아니고 그냥 다 이런 게 어떨까? 라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기 확신을 왜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확신이 있으면 이 해설지는 이렇게 제안을 했구나.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괜찮은 걸까? 이런 정도가? 뭐 아니면은 영 엉뚱한 걸까? 그럼 얘가 이 문제는 제낄까? 여기에 멈춰서 비슷한 문제를 풀릴까? 라고 하는 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제집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진짜 복사하듯이 똑같지 않으면 불안해 하시는 경향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쓰기는 고3 때 하면 된다. 오답노트는 고등학교 때 하는 것이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쓰기를 싫어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걸 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것만 해도 모자라는데, 네, 그래서 일단 충분히 자기가 하고 부족한데 쓰기에 대해서 내가 쓰기를 못해가지고 글자가 막 이상해가지고 선생님이 내가 분명히 3이라고 썼는데 2라고 봐갖고 틀렸어요, 중학교 때 서술형에서. 그래서 틀려가지고 이게 내신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특목고를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 거기서 큰 깨달음이 있겠죠.